아사히 히메와 이에야스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사히 히메는 히데요시의 여동생으로 이에야스의 두 번째 정실이 된 여자지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히데요시는 왜 이에야스에게 부디 천안매부지간이 되자고 강요했을까요? 고마키 나카쿠테 전투에서 일시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던 이에야스는 가신들의 불같은 독촉에도 히데요시를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안쌓고 피해갑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었던 그는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는 걸 용납하지 않았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사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거대한 세력이 되어 있는 히데요시를 죽이려고 달겨드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권력도 초토화되며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간과할 수 없었던 거지요. 이렇듯 분수를 지키며 사는 동안 오히려 히데요시는 이에야스를 두렵게 의식합니다. 발끈되지도 않고 주위의 작은 세력들을 야금야금 먹으며 자기 영토를 키우고 있는 그가 맹장이며 쥐장이고 덕장이기도 한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의 손길을 내밉니다. 원래 히데요시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시각도 예리했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도 탁월했던 인물이지요. 적으로 돌릴 때는 무서운 상대인 이에야스일지라도 일단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는 이에야스를 포섭하기 위해 공을 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의아해하는 가신들에게 히데요시는 말합니다. 고마키 나카쿠테 전투에서 이에야스는 추호의 빈틈도 없었다. 당황해하지도 않았으며 앞을 내다보는 분별력도 뛰어났다. 그를 내 편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내 야망은 일본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선을 거쳐 명나라를 치고 천축을 칠 것이며 남만도 손을 댈 작정이다. 이에야스는 내게 꼭 필요한 인물이다. 결국 그는 하이의 조건으로 이에야스의 둘째 아들 오기마루를 달라고 요구하지요. 끝으로야 양아들로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인질인 거지요. 우직하고 성실 강직하며 용감무상한 미카와 무사들은 이런 히데요시를 맹렬하게 정오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싸우자고 야단들이었지요. 이에야스는 그러나 지금은 그와 하이하고 손을 잡을 때이지 전쟁이 계속되면 안 될 때라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오기마루를 히데요시에게 보냅니다. 오기마루는 사실 기량도 뛰어나고 인물도 괜찮았던 둘째 아들입니다. 잘 키우면 맹장이 될 소질이 다분히 있었지요.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중간 역할로 두 가문의 하이에 전심전력했던 가신 이시카와 카즈마사와 혼다 사쿠자에몬의 아들들을 시종 겸 척급무사로 딸려서 보냅니다. 조카들을 양아들로 두었을 뿐 자식이 없었던 히데요시는 조화라고 오기마루를 받고 이름까지 히데야스라고 지어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느낌이 있었지요. 이에야스가 납작 엎드린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자신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진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원래 히데요시는 미천한 신분 출신이었던지라 허영심이나 가시욕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던 인물입니다. 근검절약하고 허세가 전혀 없는 실속파였던 이에야스에 비해 자신의 집을 황금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중국식 투구를 쓰고 얼굴엔 화장까지 하고 전장터에 나가곤 했던 사람이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양반 출신이었던 이에야스를 자신이 다스리고 지락펴락하는 모습을 황실과 공경들에게 보이고 다이묘들에게도 보이고만 싶었던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서 일단 오사카로 와서 교토로 상경하자고 제의를 했지만 이에야스는 묵묵부답이었죠. 막
막강한 또 하나의 세력인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도쿠가와의 가신들은 더 난리였지요. 히데요시는 사기와 모략으로 점철된 악인이며 재능이 뛰어나고 자유분방한 그 사고와 하수를 지닌 만큼 변덕도 심해서 결코 믿어서는 안 되며 그에게 그런 식으로 굴복하는 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길길이 띱니다. 히데요시는 국리 끝에 이제 자신의 여동생 아사히 히메를 이에야스에게 시집 보냄으로써 인척 관계로 묶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당시의 이에야스에게는 수많은 척실들이 있었을 뿐 정실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츠키야마가 죽고 나서 새 아내를 얻을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요. 문제는 아사히 히메인데 사실 그녀는 한 번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죽고 새 남편을 얻어서 살고 있었던 상태였었죠. 성실하고 온건한 인품의 40대 사나이 사지 휴가노카미 히데마사 휴가노카미 이런 건 사실 그 관직이지요. 간파구나 다이나이진 이런 거 다 관직을 말하죠. 그와 아내 사이엔 자식이 없었지만 이미 원한 같은 사이로 10년 이상을 살아왔던 사이였는데요. 이런 여동생 부부를 이혼시켜서 이에야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히데요시는 당시에 그 양쪽을 오가며 하의를 주선했던 이시카와 카즈마사에게 이제 넌지시 기뜸을 하는데요. 소식을 듣는 순간 미카와 무사들은 천길만길 뛰며 붕괴하지요. 이에야스의 분노와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요. 센코쿠 시대의 여인들은 나이 40이 넘으면 이미 여자로서 대접받기는 어려웠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사히 히메의 나이는 무려 43살. 웬만한 집안에선 남편의 잠자리 시중도 하지 않고 척실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넘기던 때 나이였지요. 이에야스의 나이 44살, 한창 젊은 척실들과 재미볼 나이에 다 늙어 빠진 거기다 인물도 별로인데다 남편까지 있는 여자를 정실로 주겠다니 기가 막힐 일이지요. 사람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감정이란 어떤 걸까요? 저는 그것이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날마다 영혼이 매질당하는 느낌, 그 비참하고 분한 심정은 평생을 살아도 잊혀질 수 없는 고약한 감정이라고 단언합니다. 미카와 무사들을 부들거리게 한 이 죄에 이에야스 역시 대답조차 않습니다. 이시카와 카즈마사는 그러나 그녀가 온다면 인질이 된다는 것, 도쿠가와 가문에 손해가 없다는 걸 강조하며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미카와 무사들은 이런 카즈마사에게 분노하며 심지어는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일을 꾸몄지, 당신이야말로 히데요시의 가신이 되어 움직이고 있지라며 그를 살해하려고까지 합니다. 한편 그래서 이제 결국 카즈마사는 이런저런 사연을 아는 채 히데요시에게로 일가족을 이끌고 달아나고 말지요. 이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다루기로 하겠고요. 한편 아사히 히메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청천벽력을 맞은 듯 몸서리를 칩니다. 남편 히데마사가 오빠 히데요시의 이혼 종용을 받고는 바로 할복 자살을 해버렸거든요. 히데요시의 발상은 언제나 천진난만할 정도로 단순했지만 한 번 말을 뱉은 이상 돌이킨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히데마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생을 통해 앞을 향해 달리기만 할 뿐 해안이라곤 모르는 히데요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질주의 본능에 아예 손을 든 거지요. 죄 없는 남편을 할복 자살하게 하고 몸도 약한 자신을 미카국에 보내어 결혼시키고 결국 인질로 만들려는 오빠를 아사히 히메는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정오하며 단식투쟁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래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절대 권력자인 오빠는 칼까지 빼들고 죽이네 살리네 설치는 반인데요. 올케 언니 넷내 기타노만도 코로로 불리고 있는 히데요시 아내가 나서서 달래고 어르고 그런 난리가 없었지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1586년 5월 14일 이에야스와 아사히 히메는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히데요시의 계략에 의한 결혼이라고는 해도 예의를 다할 수밖에 없는 이에야스는 애정은 전혀 없이 그녀를 맞이하고 단 한 번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애정 자체가 우러나지 못했던 거죠. 마음 깊은 곳에는 히데요시에 대한 모욕감과 치욕감이 있었으니까요. 용모라도 예쁘든지 나이라도 어리든지 참 뻔뻔스런 권력자다 싶었을 테지요. 부부의 예로 그 술잔을 나누면서 혼례를 올렸을 뿐인 티끌만한 애정도 솟지 않았던 이에야스는 그러나 손끝도 닿지 않았던 여인일 망정 가엾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셋째 아들 이미 자신의 후계자로 엄격하게 키워지고 있는 나가마츠마루 훗날의 히데타다를 그녀의 그 양자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오사카행을 주저했는데요. 애가 탔던 히데요시는 마침내 자신의 생모 오만도코로까지 이에야스에게로 보냅니다. 히데요시는 상당한 효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무까지 인질로 보낼 정도로 그는 마음이 한껏 애가 타고 있었던 거지요. 사인님이라고 부르며 손을 잡는 오만도코로를 예의를 다해 맞이한 이에야스는 그제서야 오사카로 떠납니다. 우스운 건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군사를 무려 2만이나 동원해서 동행을 시키며 간 건데요. 히데요시에 대한 경계심이 이에야스에게도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지요. 여차하면 동행한 군사 2만이 바로 전쟁할 태세라는 걸 보여주는 장엄한 행렬에 히데요시 역시 가슴이 섬뜩했을 거고요. 그뿐입니까? 하마마츠 성에선 가신 사쿠자에몬이 오만도코로가 머무는 방 밖에 장작을 첩첩이 쌓아둠으로써 여차하면 생모를 불에 태워 죽일 거라는 시비까지 합니다. 결국 오사카에서 두 사람은 그 반갑게 대면하고 쇼까지 기획을 하는데요. 히데요시가 자랑에 맞지 않는 진바오리 빨간색의 위도신데요. 조끼식으로 긴 조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매 없는 그런 긴 덧옷을 이에야스가 자기에게 달라고 말하는데요. 의아해하는 히데요시에게 앞으로 간파구전하는 정치에만 신경 쓰시고 전쟁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 전장에 나갈 때마다 걸쳐 입어 일종의 상징물이 된 그 옷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 진바오리는 항실에서 그 공경들과 다이묘 앞에서 넘겨지고 이에야스에겐 나이다이진이라는 벼슬이 내려지죠. 성으로 돌아온 이에야스는 곧바로 인질인 오만도코로를 오사카로 돌려보내고 자신의 성 구석구석을 축성한 후 가신들에게 하마마츠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선푸성으로 옮겨갑니다. 인질로 살았던 치옥의 땅 선푸, 그곳으로 다이나이진이 되어 돌아간 거지요. 치욕은 한때이고 영광은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는 교훈을 이에야스는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요? 선푸성으로 옮긴 건 이에야스뿐만 아닙니다. 아사히 히메도 옮겨갑니다. 이미 몸에 병이 든 아사히 히메는 식도에 종양이 생겼다고 소설에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그녀는 생의 마지막을 보내며 히데타다와 모자지간의 사랑을 나눕니다. 세상에 어찌
남녀 간의 사랑만 존재할까요? 모자지간의 그 지극한 사랑도 사람의 마음을 구원하는 절절한 사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병들고 마음이 상처받아 더 쓸쓸한 아사히 히메는 원래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인데요. 그런 양어머니를 히데타다는 말할 수 없이 깊은 효성으로 대합니다. 원래 사력 있고 성실하며 온건한 바른 생활 청소년 히데타다는 외로운 양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해 효심을 보이는 거지요. 생모 오아이, 즉 사이고마님이라고 불렸던 여인은 어질고 온화한 인품으로 이에야스에게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여인이었는데요. 그녀는 병이 들어 그점 죽었지요. 생모에 대한 그리움과 애달픔이 있었던 히데타다는 그래서 더 아사히를 좋아했습니다. 아사히는 그점 오사카로 돌아간 어머니 오만도코로에게도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아내로서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녀를 이에야스는 인간적으로 가엾어하면서 나중엔 그 장모가 살고 있는 오사카의 주라쿠 저택으로 보냅니다. 이미 목으로 밥이 넘겨지지 않을 정도로 죽음이 가까워진 그녀에게 엄마라도 만나게 해서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인데요. 그녀가 죽기 얼마 전 이에야스가 이제 그 선프에서 찾아옵니다. 병석에 누워 있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그녀에게 이에야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뜻한 시선을 보냅니다. 누워 있으시오. 일어나지 말아요. 라면서 남편이지만 단 한 번도 안겨보지 못했던 아사히 히메는 가슴을 떨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에야스의 해하는 깊어지고 그렇다고는 해도 부부 사이가 뭐 달라질 수는 없었지요. 이미 병이 깊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 아내였으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는 해도 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남자의 입김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던 아사히는 단 한 번이라도 이에야스의 듬직한 가슴에 안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미 병들어 있는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던 이에야스는 곧바로 순프로 돌아가고 대신 아들 히데타다를 보내줍니다. 아사히 히메의 환희와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었고 그녀는 자신의 양아들 그 히데타다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히데요시에게 자기가 죽은 후 남편 이에야스와 잘 지낼 것을 당부하고 내 아들 히데타다를 어떤 경우에라도 해야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면서 맹세를 요구합니다. 인질로 사로잡는 일도 말 것이며 그 아이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아사히 히메를 보면서 히데요시는 비로소 눈물을 흘립니다. 막내 여동생도 어쩌면 자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한 그는 죽음을 앞둔 모습에 크게 슬퍼하는 거지요. 교활했지만 가족에게만은 끔찍했던 히데요시. 그는 아사히 히메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1590년 1월 14일 시집에서 친정으로 돌아온 상태로 아사히 히메는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48세, 이에야스의 나이 49세였지요. 히데요시의 야망의 남편을 잃고 새 남편 이에야스로부터는 사랑 한 번 받지 못한 채 죽어간 아사히 히메 역시 전국시대의 희생양이 된 여인이었죠. 그녀가 탄식스런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오만도코로는 말합니다. 끝까지 고생이 많아서 아사히. 그리고는 그녀의 숨진 얼굴을 옷깃으로 덮습니다. 비통해하는 히데타다에게 딸의 그 숨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이후에 이에야스와 히데요시는 비교적 순조로운 관계를 이어가고 그들 사이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전국 시대 때만 해도 세상은 남자들의 것이고 소리 없이 희생당한 여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존재했던 아사히메의 재혼 서토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곧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